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사랑과 모성애의 중요성에 대해 게시글을 올렸던 엄마로 자신이 매우 아낀다고 주장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무슨 일이 잘못됐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가 3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조용한 동네를 충격에 빠뜨린 범죄 이후 이 용의자가 남긴 중요한 단서들. 저희는 로앤드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기 로앤크라임에서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실제 사건들과 예상치 못한 반전,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사건들을 따라왔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가 깊어질수록 여러분도 사건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로앤크라임 플러스를 출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곳은 저희 아카이브에 광고 없는 에피소드 수천 시간 분량과 여러분이 직접 증거를 깊이 살펴볼 수 있는 독점 사건 자료까지 저희 내부 전문가들이 엄선해 제공하는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이곳은 저희 플랫폼이 아니라 여러분의 커뮤니티입니다. 저희는 밤 늦게까지 증거를 분석하며 편결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앱을 다운로드하고 다양한 기능을 살펴보시고 다음에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로앤크라임플러스.com에서 월 3.99달러, 연 40.99달러 특별 혜택을 한정기간 이용하세요. 이 3중 살인 사건은 시카고 남쪽의 조용한 지역 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월요일 한밤중에 발생했으며 이웃들은 총소리에 잠에서 깨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찰관들이 패트릭과 스테이시 포드 가족의 집에 출동했을 때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비극 이후 우리가 알게 된 한 가지는 패트릭과 스테이시 그리고 그들의 성인 아들 제이콥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는지입니다. 패트릭과 스테이시의 소셜미디어를 보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 특히 손주들을 많이 아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제이크 램버트입니다. 온라인에서 누군가는 패트릭이 제이크의 새아버지, 스테이시가 그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일리노이주 크리트 타운십의 조용한 지역인 노르웨이 트레일에 있는 이 집에서 월요일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이크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의 엄마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23년에 찍힌 것으로 제이크의 아이 중 한 명의 두 번째 생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행복한 가족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색깔을 맞춰서 아기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제나 스트루벨입니다. 이 사진 속 그녀는 미소를 짓지만 현재 냉혈한 살인범으로 지목됩니다. 경찰은 범인을 모르는 사건이 아닌 듯하며 이유를 곧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가 이번 사건의 미스터리입니다. 이제 이 사건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관계를 둘러싼 여러 양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법 집행기관이 밝힌 이 범죄의 타임라인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일리노이주 윌 카운티의 크리트 타운십에서 벌어집니다. 시카고 남쪽 45분 거리로 인디애나주 경계 근처에 위치합니다. 이 교외 지역에는 약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포드 가족은 조용해 보이는 거리, 이웃들이 서로를 돌보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에 따르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의 항공지도입니다. 경찰은 3월 23일 월요일 새벽 2시경 이곳에서 안부 확인 요청에 출동했다고 말합니다. 이웃들은 밤에 총성처럼 들리는 소리를 듣고 911에 신고했다고 현지 언론에 전했습니다. 윌 카운티 보안관은 집에 도착했을 때 제이크가 집 밖에 있던 차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현장에서 견인되는 차량 사진이 올라왔고 조수석 창문엔 방수포가 덮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이컵의 부모 패트릭과 스테이시가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집 1층 현관 근처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족 반려견이 집 주변을 돌아다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이 어떻게 해서 용의자인 제나 스트로벨의 뒤를 쫓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살인무기, 즉 총기입니다. 스트로벨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수사를 도왔다고 하는데 이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스트로벨은 자신의 아이들의 아버지와 아이들의 조부모를 총으로 쏴 살해한 뒤 도주했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주 경계를 넘어 인디애나주 세인트존까지 약 15분 거리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이자 그녀의 고향입니다. 처음부터 경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인을 노린 사건, 즉 가정폭력 의심 사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 직후 그렇게 빠르게 제나의 뒤를 쫓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몇 시간 만에 관심인물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약 하루 정도 후에
경찰은 제나가 스테이시와 패트릭 포드 그리고 제이콥 램버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기소될 사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제나를 집에서 체포했고 웰 카운티 보안관은 그녀가 자신을 죄에 연루시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법 집행기관은 이 살인 사건의 책임자가 제나라고 확신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알려진 그녀의 행적을 보면 변호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분명합니다. 보안관은 스트로베리 1급 살인 9건으로 기소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3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웰 카운티 법원 기록에 나와 있는 혐의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제이콥과 제나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두 사람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거나 적어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우호적인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초반에 보여드린 생일 사진을 근거로 합니다. 두 사람이 신생아를 집에 데려오는 사진도 있어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제나가 범죄 기록이나 어떤 종류의 폭력적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제 그녀는 1급 살인 9건 혐의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법원 기록을 확인해 보니 2018년 교통 위반 딱지 1건만 있었습니다. 일리노이주 법원 기록에는 1급 살인 9건이 있습니다. 제나는 현재 인디애나주 레이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차로 가까운 거리에 살았지만 주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일리노이주로 송환되어야 하고 그곳에서 평생 감옥에 있을 수도 있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이 이야기에서 악의 상징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소 짓던 엄마가 갑자기 살인자로 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스테이시, 제이콥, 패트릭을 알던 이들은 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준 이들로 기억합니다. 한 친구는 제이크가 가족의 중요성을 이해해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이 굳건한 가족의 가치를 지니고 자신들이 한없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길 바란 특별한 아버지였다고 말합니다. 패트릭은 골프를 정말 좋아했고 실제로 지역 골프장에서 일하기도 했으며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손주들을 사랑했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리울 것입니다. 스테이시는 일리노이의 그래픽 제조 회사에서 재무이사로 일했습니다. 그 회사는 페이스북에 그녀가 20년 넘게 회사의 중심이었다고 올렸습니다. 현재 제나 스트로베리 일리노이에서 판사를 언제 만날지, 송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일 수 있다면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 1800-799-SAFE 7233으로 전화하시거나 88,788로 START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전화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운영됩니다. 이 사건 논의를 위해 멜바 피어슨 씨가 함께 했습니다. 그는 민권, 형사법 변호사, 전 검사, 레지던트 미걸 디바, 유튜브 진행자입니다. 러앤크라임에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사건들, 특히 폭력 사건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 여성이 여기서 3명의 피해자에 대해 1급 살인 혐의 9건으로 기소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CBS 뉴스 시카고에서 이 관계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안관들이 2025년 1월에도 가정폭행과 정신건강 개입을 위해 이 집에 출동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보안관 관계자들은 지난해 그 사건 당시 스트로베리 강제 입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정신건강 측면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급 살인 혐의가 9건이나 적용된 것을 보면 물론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피해자는 3명인데 스트로베리 앗아간 혐의를 받는 목숨도도 3명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종류의 혐의가 왜 3명의 피해자에게 이렇게 많이 적용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남성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 일깨워준 비극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성들이 생존자라고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많은 여성들이 생존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끔찍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명의 피해자와 9건의 혐의에 대해 말하면 숫자가 맞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일부주의 법률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인데요. 단순히 3명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도까지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중에 절차상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 혐의가 더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만약 결국 유죄 인정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중 일부 혐의는 취하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판을 위해 혐의가 간소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은 혐의가 제기되는 것은 검찰 측의 전략적인 움직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다시 일리노이로 돌아가게 되며 이런 상황은 주 경계선 근처 지역 사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주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일이 벌어진 후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카고 지역에 속하지만 주 경계선 바로 너머에 있는 인디애나주 세인트 존에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아주 가까이에 있지만 그녀가 인디애나의 다른 지역에서 200마일 떨어진 곳에서 잡혔더라도 똑같이 송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맞아요. 저는 남부 플로리다에 있는데 피고인이나 기소된 사람들이 종종 조지아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주 경계선 바로 건너편이지만 그들을 다시 송환해야 해요. 왜냐하면 한 주가 확보한 신병을 넘겨받아 우리 주가 다시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그걸 신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게 또 이상한 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제대로 이송될 수 있도록 그런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납치되었다거나 그런 주장은 전혀 없어요. 알다시피 피고인, 즉 기소된 사람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녀가 아직 인디애나주 레이크 카운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곧 일리노이주 윌 카운티로 이송될 예정인데 그곳이 바로 그녀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살인 사건들이 발생한 곳이에요. 이런 사건, 특히 가정폭력은 안타깝게도 처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대개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만약 2025년 1월에 가정폭행과 정신건강 개입에 대한 보도가 맞다면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입원되는 경우 그게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강제 입원을 당하게 되면 그 방법에는 몇 가지 다른 방식이 있어요. 가족 중 한 명이 헬프라인에 전화를 걸어서 제 가족이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는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누군가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은 정신건강시설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치료와 관찰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보통 비자발적 입원은 약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요. 이건 몇 주나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단지 그 사람이 안정이 되었는지, 더 이상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또 다른 목적은 그 사람을 진단하기 위함일 수 있어요.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데 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지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 관계에 대해서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제 말은 경찰이 그 관계를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관계라고 묘사한 건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두 명의 아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소셜미디어만 봐도 2023년에 그들이 2살짜리 생일 파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주 보기 좋고 아주 평범해 보였죠.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그 관계가 어땠는지는 알기 어렵죠. 제가 그녀를 찾아봤을 때 인디애나 기록에서 2018년에 있었던 교통 위반 딱지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리노이에서는 그녀가 지금 겪고 있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 2025년에 상황이 생긴다면 보통 어떤 기록이 남게 되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족이 우리는 고소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그런 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하지만 만약 2025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는데도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이런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를 기록에 남기는 무언가가 있나요? 안타깝게도 없어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체포를 보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보통 누군가의 범죄 기록을 조회하면 체포된 적이 있다면 나중에 기소가 취하되지 않더라도 체포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지는 다시 말하지만 전체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고 단지 현재 알려진 정보만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법 집행기관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재판에서는 이전의 나쁜 행위나 과거의 증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있기 때문이죠. 두 사람 사이에 다른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가족이나 친구가 목격했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직장에 가서 세상에 내 전 남자친구가 나를 미치게 해 라고 말했다면 그녀가 와서 제 타이어를 찢었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요. 그러니까 이전 폭력에 대한 다른 증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단지 형사사법제도 밖에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는 건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계속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관계였다는 것 외에는요. 그들은 아마 2025년에 이런 신고가 있었다는 걸 알아봤을 거고, 그리고 꽤 빨리 제나 스트로벨의 신병을 이 사람들을 살해한 혐의로 확보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녀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게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또 이 산중 살인 사건에 사용된 총, 즉 살인 무기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죠. 만약 당신이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라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 거예요. 만약 당신이 변호사라면, 아, 안 돼. 내 의뢰인이 경찰에게 이런 진술을 했어. 아마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후에 라고 생각할 때 이런 점이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먼저 그녀에게 권리가 고지됐는지 확인하고 이 진술이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도 확인해야 해요. 또는 자발적 진술인지도 확인해야 해요. 예를 들어 경찰이 오면 그 사람이 날 화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걸 공격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말은 그녀가 정신 건강 문제 때문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려운 길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심신상실 같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것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이에요. 정신질환이 있거나 조현병, 양극성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판사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어요. 네, 이 사람이 판사인지, 내 변호사인지, 검사지도 알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변호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변호사가 플리바겐을 할래요? 이게 장단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그 내용을 따라가고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해요. 반대로 완전히 정신이 없거나 말을 할 수 없거나 별이 보인다든지 그런 상황이라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이걸 가볍게 여기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변호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없고 혐의의 심각성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문제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또 그녀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변호인이 접근해야 할 별도의 절차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플리바겐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의뢰인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결과로 혹시 형량에 대해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녀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등등을 논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이 관계가 어땠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관계는 계속 이어졌다가 끊어졌다가 했거든요. 2025년에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설령 그게 정말로 극도로 유독한 관계였다고 해도, 체포나 그런 건 없었다고 해도, 만약 법정에서 이게 유독한 관계였다고 제시된다면 그래도 이건 여전히 삼중살인이고, 만약 그녀가 실제로 이 일을 저질렀다면 정말 끔찍한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 들어가서 총이 있고 그날 밤 새벽 2시든 언제든 그 순간에 당신이 이 일을 했다는 진술이 있다면 그간의 사정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중요합니다. 먼저 그 역사가 사건의 의미를 배심원들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배심원들은 물론 혐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경우는 1급 살인이라서 동기가 문제고 사전 계획이 문제예요. 하지만 모든 혐의나 모든 사건에서 검찰이 반드시 동기를 입증해야 하는 건 아니죠. 많은 경우에 동기가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기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는 없어요. 의도는 맞아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까지는 꼭 입증할 필요는 없죠. 배심원들은 이유를 궁금해하고 제가 검사로 일할 때도 그게 더 쉬웠어요. 저는 이 범죄가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가끔은 일어나서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왜 그런지 저희도 모릅니다. 라고 말해야 할 때도 있어요.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쉬워요. 그는 더 이상 그녀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어요. 그가 그녀를 떠나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폭력적으로 변했죠. 그녀는 압박을 더 심하게 가하고 등등의 행동을 했어요. 배심원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절차가 더 쉬워지고 배심원들도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져요. 현재 우리는 윌 카운티 보안관실 성명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원 문서에서 어떤 일이 나올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제이크 램버트가 차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인 포드 부부는 집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죠. 이 사건에서처럼 여러 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경우 변호 측에서는 각각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집 앞에서 또 다른 일이 있었다고 따로따로 주장할 수 있나요? 검사는 차에서 정당방위가 가능하더라도 집안 두 사람이 어떻게 총에 맞아 숨졌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재판에서 검찰이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를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맞은편에 설치된 링 카메라가 중요한 정보를 포착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경찰관의 바디캠에도 뭔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녀가 즉흥적으로 한 말이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은 상황에 달려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만약 제가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검사라면 저는 이 사건을 하나의 연속적인 사건으로 접근할 거예요. 그 일이 차 안에서 시작됐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중 한 분의 가족이 소란을 듣고 밖으로 나왔죠. 이제 그녀는 안 돼. 목격자가 생겼어. 저 사람들을 없애야 해. 그들이 내 전 남편과 과거 문제를 알릴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사건으로 볼 거예요. 네, 저도 제가 너무 앞서간다는 걸 알아요. 그녀가 일리노이로 송환도 안 됐고 재판까지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오래 걸릴 수 있죠. 만약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그녀가 도망쳤다는 사실만으로도 결국 그들은 그녀를 인디애나주 세인트 존, 그러니까 차로 15분 거리에서 체포했잖아요. 그게 변호 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검사라면 이 사람은 단순히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의혹만 있는 게 아니라 총에 맞아 다친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도망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도망친 부분이 검찰이 이야기할 스토리에서 어떻게 작용하게 되나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녀가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고 도망쳤다고 말할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친 거죠. 책임을 지려고 남아있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다고 할 겁니다.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녀가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도망친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거나 친구 집에 가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만약 정말로 도망치려고 했다면 주 하나만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플로리다로 갔거나 뉴욕으로 갔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정신건강 문제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녀가 너무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반드시 이긴다는 뜻은 아니에요. 헌법이 승리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변호할 권리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변호 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앞서가는 질문이긴 한데 이 사건이 일어난 주 경계 문제를 보면 일리노이에서 발생했잖아요. 일리노이에는 사형제도가 없어요. 인디애나에는 사형제도가 있고요. 이런 사건에서 유죄 인정 협상을 할 때 만약 검찰이 이 사람에 대해 아주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미 사형이 제외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합의에 응하도록 만들 수 있는 협상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디애나의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처럼 사형이 없는 주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죄 인정 합의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가질 수 있는 협상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종신형이라는 생각은 전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그리고 총기가 사용된 경우에는 보통 25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 제가 변호사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들어봐요. 우리가 최소 25년형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출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또한 언젠가 출소해 자녀들과 함께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번에 아버지와 조부모를 모두 잃은 두 아이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마저도 교도소에 계셔서 돌아오지 못하니 결국 엄마도 잃은 셈이죠. 그럼 누가 이 아이들을 키울까요? 모든 게 정말 가슴 아파요. 하지만 다시 말해서 만약 그분이 좋은 엄마였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겠죠. 다시 말하지만 네, 아버지를 죽였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건 결코 좋은 엄마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평소에는 아이들이 밥을 먹었는지 학교에 갔는지 이런 것들을 챙겼어요. 전호인 측은 그녀가 자녀들의 삶에 적극 참여했고 다시 그런 기회를 원하며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인정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년의 최소 형량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3명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건 좀 불확실해요. 하지만 한번 요청해 보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제 말은 그리고 그 얘기를 꺼내주셔서 기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는 정말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히 포드 가족과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3명의 피해자와 제이크 램버트의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검색해보면 그들이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의문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알다시피 월요일 한밤중에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죠. 멜바 피어슨,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러앤드크라임에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건에서의 전문성도 인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러앤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온더케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피콕에서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